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도원 관사고요. 우리 무역 계약 파트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파트가 이 국제 무역사 혹은 이제 무역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제 무역을 이뤄 나가는지 살펴보기에 제일 적합한 순서라서 우리가 무역 계약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요게 이제 교재 순서입니다. 그래서 파트 세 번째 무역 계약 거기서 챕터 첫 번째 요거 우리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 자료하고 책 순서하고 여러분 잘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 국무사 시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볼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지금 무역 계약 파트. 그 무역 계약 파트가 무역 계약하고 운송하고 보험하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 무역 계약 파트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뭐부터 우리가 볼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무역의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무역의 개념. 자, 무역의 개념을 한번 보면 지금 첫 번째 개요, 1절의 무역의 개념, 첫 번째 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대외무역법에서 말하고 있는 무역이라고 하는 게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지금 보니까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요것을 수출하던가 혹은 수입하던가 이걸 이제 무역이라고 한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이긴 해요. 자, 요게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요게 이제 수출자고 수입자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물품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물품 상품인 거죠. 자, 우리가 요 펜, 전자펜, 이 전자펜을 수출할 수도 있겠고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물품에 대한 무역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은 용역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용역이 있죠. 용역, 뭐 서비스, 이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용역, 서비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어떤 지금 해외 기업이 있어요. 해외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지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지사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률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지금 법률 서비스 바이어한테 우리가 공급해요. 그러면 용역의 수출인 거죠. 용역의 수출. 그러니까 거꾸로일 수도 있죠. 거꾸로. 자, 우리가 지금 해외 국가로 진출하고 싶어. 지사 하나 차리고 싶어.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됐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 법은 어떻지? 제도는 어떻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뭐 로펌한테 뭐 법률 법무법인한테 지금 용역을 지금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나 서비스도 거래의 대상이 된다. 혹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도 전자적인 거고 형체가 없고 무채물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잘 만들죠. 우리나라 게임들 수출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서비스 혹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주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역이구나. 그래서 무역의 특징 나오죠. 뭐 뻔한 말들, 뭐 정형화된 상관습이 있어요. 뭐 다양한 법규 규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룰 거래는 국내 거래가 아니죠. 국제 거래, 이름하여 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수출국, 수입국 둘 다 국가니까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겠고 자기들만의 관습이 있겠고 자기들만의 법률이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부딪힐 때도 있을 터이니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법률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거래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역의 특징, 상관습이 서로 다르다, 다양한 규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위험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위험의 종류를 보니까 첫 번째 운송 위험. 운송 위험. 아무래도 이제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물건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물건이. 특히나 아까 물품 거래라고 한다면. 자, 그러니 지금 먼 길 떠나다 보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죠. 위험에. 그래서 아니 국내만 해도 사실 서울하고 부산이 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우리나라에서 일본, 우리나라에서 미국, 우리나라에서 유럽 이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 지금 아무래도 운송 위험이 국내 거래에 비하면 훨씬 높은 거죠.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자, 그러니 운송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될 위기가 지금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보험을 계약한다. 그 다음에 운송 계약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건이 뿅 하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딜리버리를 실제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운송인한테 지금 저희 물품 잘 좀 수입국까지 딜리버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위험. 신용위험하고 상업위험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신용위험. 그 다음에 상업위험. 신용위험은 여기 크레딧 리스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크레딧 리스크. 그래서 지금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게 신용위험인데 쉽게 얘기하면 수출자가 돈 못 받을 위험이에요. 수출자가 돈 못 받으면 수출자가 왜 수출해요? 돈 벌려고. 근데 지금 수출은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 위험을 우리가 신용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국내 거래에 비교해 봤었을 때 만약에 국내에서 거래했는데 내가 셀러로서 물건을 팔았어. 근데 바이어가 돈을 안 줘. 그럴 때는 뭐 바이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뭐 들어 눕던가 뭐 땡깡을 부리던가 아무튼 뭐 신고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무역거래에서 자, 해외에 있는 수입자가 물건을 낼름 받아가지고 연락이 안 돼. 자꾸 이메일 씹고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카톡 씹고 자, 이때는 뭐 땡깡을 부리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당장 비행기 티켓부터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지금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에 비하면 이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게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 떼먹힐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돈 떼먹힐. 그걸 우리가 고급스럽게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셀러가 짊어져야 될 이제 위험인 거고. 자, 반면에 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머셜 리스크 혹은 머천타일 리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어가 짊어져야 될 위험이라는 거죠. 바이어가 짊어져야 될 위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러하고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자, 지금 거래한 게 예를 들면 노트북이야. 자, 노트북을 지금 거래를 했어요. 자, 바이어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딱 까봤어. 그랬더니 이게 웬걸? 스마트폰이네? 아니 난 노트북이 필요하다니까? 나 이미 스마트폰 많아. 자, 이러한 위험, 한마디로 수입자가 예상했었던 그 물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우리가 상업 위험이라고 하고, 혹은 이런 것도 상업 위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니까 노트북을 받긴 받았어. 노트북을 거래해서 노트북을 받았어. 그런데 이 노트북의 퀄리티가 엉망진창이야. 이건 뭐 팔 수가 없을 지경이야. 이 또한 상업 위험이라는 거죠.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금 거래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등급의 노트북을 거래했는데 막상 노트북을 받아가지고 뚜껑을 딱 까보니까 이거 웬걸? 이거 무슨 거의 뭐 말만 노트북인 거지. 이건 뭐 노트북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러한 퀄리티라고 한다면 이 또한 상업 위험인 거고, 또한 자, 노트북을 거래를 해서 제대로 된 노트북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트북이 늦게 도착했어. 한 달 늦게 도착했어. 이 또한 지금 상업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입자가 예상했었던 그 물품을 받지 못할 여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커머셜 리스크 혹은 머천타일 리스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험의 종류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환위험, 환율. 환율 중요하죠. 환율. 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환율 변동에
크게 그 노출되는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국가에서는 확실히 환 위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상 위험. 비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라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국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상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거래와는 달리 더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쉬운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역에는 또 다수 복합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뭔 소리냐면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 물품이 지가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가 배 타고 수입국에 도착해 가지고 수입자한테 지발로 걸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무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체결된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서브 컨트랙트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운송 계약. 그 다음에 지금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움직일 때 위험에 노출되니까 보험 계약. 그 다음에 돈 문제는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체결된 무역 계약을 이행시켜줄 디테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의 복합 계약들이 이제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을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해외 시장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셀러가 만약에 셀러가 주어를 셀러라고 본다면 셀러가 지금 해외 시장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시장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진짜 깡으로 승부한다. 내가 뭐 두 발로 전 세계를 제패하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깡따구를 부리면 발만 아프지 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물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들을 찾으면 사실은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국가에서 뭘 필요로 하지? 이걸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만드는데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가 뭐지? 사실 이렇게 하면 지금 질 확률이 높고 차라리 그 국가에서 지금 뭘 많이 소비하지? 뭘 필요로 하지? 그래서 수입국의 지금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류, 케이팝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가 그걸 새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특히나 동남아시아 국가 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음료수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의료기기 쪽도 많이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동에서도 지금 한류 붐이 많이 일고들이 있으니까 중동에서도 많은 지금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해요. 제가 이제 직업이 관세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출 신고할 때 이 물품이 어디로 나갈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수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종교가 이슬람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아주 익숙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그 제과 회사가 있어요. 제과.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제과 회사가 원래 기름을 쓸 때 돼지 기름을 썼거든요. 돼지 기름.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선 어떠한 동물을 굉장히 금기시해요? 돼지. 그러니까 참 희한해.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 정말 한번 먹여보고 먹어보면 그 끊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 돼지를 굉장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슬람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해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안 먹더라고요. 난 사실 안 먹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먹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려면 사실 돼지고기가 들어가야지 맛이 풍성해지는 요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김치찌개에는 뭐 김치 뭐 맛있는 거 써도 괜찮지만 이 돼지고기 이제 듬성듬성 썰어 넣어가지고 이제 보글보글 자글 끓여가지고 이 돼지 김치찌개가 맛있듯이 사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게 좀 드물 정도로 되게 돼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이슬람권 친구들은 정말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제과 회사가 있는데 그 제과 회사가 이
과자를 튀길 때 그 돼지 기름을 쓴단 말이에요. 돼지 기름. 자, 그러면 돼지 기름을 써서 만든 이 과자는 중동 국가에 우리가 팔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팔죠. 못 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가 지금 그 기름을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어요. 식물성 기름으로. 그래서 돼지 기름을 식물성 기름으로 바꾼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할랄 인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할랄 인증. 그래서 할랄 인증을 충족해야지 지금 중동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시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종교, 그 다음에 뭐 인종, 그 다음에 연령 구성비, 뭐 이런 것들 다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셀러가 잠재적 해외 국가들의 시장 조사를 한다. 그래서 요즘 뭐 종교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이 잠재적인 바이어들에 대해서 신용 조회를 했다. 신용 조회. 그래서 credit inquiry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면 credit inquiry. 그러면 잠재적 고객님들이 뭘 보냐? 보니까 성향, 자본, 영업 능력. 이름하여 3C라고 하거든요. 3C. 3C라고 해서 지금 성향, 자본, 영업, 능력. 이렇게 지금 3C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향은 캐릭터. 그 다음에 자본은 캐피털. 그 다음에 영업 능력 같은 경우는 capacity. 그래서 이걸 3C라고 해서 지금 신용 조회를 합니다. 잠재적 고객님들에 대해서 이분 혹시 옛날에 깽판 친 적은 없는지, 돈 떼먹은 적은 없는지, 뭐 지금 어느 정도 재정 상태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면 이 3C, 3C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여기에 혹은 2C를 더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currency 혹은 country. 요거 두 개를 포함해서 뭐 5C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치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나왔었나 했는데 요즘 좀 드물긴 한데 그래도 가끔가다 유치하게 뭐 다음 중 뭐 3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뭐 5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조회를 해 보니까 훌륭해. 예전에 지금 뭐 돈 떼먹은 적도 없고, 그다음 비즈니스 매너도 좋고, 다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저는 뭐뭐뭐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 잘해요. 저희 인사하는 거죠. 거래 제의. 자, 거래 제의를 하니까 반대편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거래를 제의할 때 저는 A, B, C 이거 가격 얼마 뭐 이렇게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상대방에서 저는 A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거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색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조회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조회를 기초로 지금 청약, 우리가 오퍼라고 하죠. 오퍼. 청약.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프로포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확정해가지고 이 A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단가로 이러이러한 색상, 이러이러한 규격, 그 다음에 선적은 언제까지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일종의 거래 조건을 담고 있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한다. 청약. 자, 그래서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셀러가 할 수도 있고요. 바이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가 하는 청약을 셀링 오퍼라고 하는 거죠. 셀링 오퍼. 그 다음에 바이어가 하는 오퍼를 우리가 바잉 오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셀링 오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꼬시는 거잖아요. 프로포즈 하는 거니까. 자, 물건 파는 사람이 프로포즈 했었을 때는 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내 거 살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 거 살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혹은 바잉 오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바이어야.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해.
근데 저기 이걸 팔 줄 아는 사람이 있대. 자, 그 사람한테 오퍼를 넣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바잉 오퍼가 되는 것이고, 그 바잉 오퍼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나 이런 거 지금 구하는 사람인데 너가 그런 거 만든다더라. 너 그거 나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팔래? 자, 그래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청약은 셀링 오퍼가 많겠죠. 아쉬운 사람이 자꾸 홍보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오퍼라고 했었을 때는 셀링 오퍼, 바잉 오퍼가 있고 각각의 메시지들은 이런 특성이 있겠네. 방향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콜. 자, 그걸 승낙이라고 하고 영어는 acceptance.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콜 이라고 한다면 그 거래 조건 마음에 들어. 뭐 이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무역계약은 성립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무역계약의 체결 방식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도 이어서 한번 볼 텐데 자, 다음 장에 한번 보면 자, 무역계약의 이제 법적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자,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관세사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낙상, 유, 불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 영어 그 교재 표현을 보면 consensual contrac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consensual.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컨센슈얼은 잘 안 쓰는 형용사인데 컨센서스는 들어보셨죠, 많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해. 그때 우리가 컨센서스를 많이 하는 건데 이 컨센서스가 합의예요. 그리고 컨센슈얼이 합의하는 뭐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계약은 지금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라는 거죠.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지금 무역계약은 체결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무역계약의 성격이 무역계약은 낙성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낙성계약하고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요물계약이거든요. 요물.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예를 들면 뭐 차량 구매하는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고 이 요물 계약의 영문 표현이 substantial contrac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ubstantial contract.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갔어요. 우리 차 뭐 사러 갈까요? 좀 좋은 거 탈까요? 그래도 뭐 벤틀리 정도 뭐 타야지 좀 뽀다고 나지 않을까요? 벤틀리를 사러 갔어. 벤틀리를. 자, 벤틀리를 사러 가서 그 차 저한테 파실래요? 네, 그 차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벤틀리 끌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거의 대부분 고급 차량이라든지 혹은 아파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뭘 일단 내놓으라고 해요? 계약금. 계약금. 자, 계약금 먼저 내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상당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었을 땐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이건 substantial contract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컨센서스만 맞으면 합의만 맞으면 너 내 거 살래? 그래 네 거 살게. 그러면 무역계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낙성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게 bilateral contrac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ilateral. 그래서 bilateral이라고 하는 게 양자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양자의. 그래서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계약을 체결했었을 때는 둘 다 의무가 있다.
이 표현을 bilateral contract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의 지금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제때 만들어서 제대로 된 퀄리티로 만들고 그래서 제때 납품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셀러의 의무인 거고 바이어는 뭐 제일 중요한 의무가 돈인 거죠. 돈. 지금 약속된 그 시점에 약속된 그 금액을 대금 지급하는 거. 그래서 지금 둘 다 지금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쌍무 계약, bilateral contract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 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쌍무 계약의 반대말이 또 뭐냐면 편무 계약이에요. 편무. 그래서 이 편무 계약 같은 경우 unilateral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unilateral이 단일의예요. 단일의. 아까 bilateral은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될 게 있어. 근데 unilateral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의무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자, 그래서 반대되는 말 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참 잘 안 쓰는 지금 표현인데 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remunerate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 compensate랑 같아요. compensate.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compensation을 줘야죠. 그게 임금인 거잖아요. 그게 복지인 거고.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유상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상계약이라고 했었을 때는 요 remunerative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써요. remunerative 라고 하는 지금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치 이 무역계약은 공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셀러가 물건을 주면 바이어는 지금 돈을 줘야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무산 계약이라는 게 무상. 요게 이제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non-remunerative라고 하는 게 지금 무상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non-remunerative. 자, 그래서 무상 계약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샘플 같은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리브 영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샘플들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샘플 우리한테 줄 때 올리브영 나갈 때 저기 손님 샘플 값 계산하셔야죠. 그럼 그거 자체가 샘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지금 샘플 같은 거 잔뜩 받아다 오는 거 그게 이제 무상 계약인 거죠.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무역 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상 계약이다. 유상 계약.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요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는 것이고 분료식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이 없다 이거죠. 형식이 없다. 그래서 informal인 거예요. informal. 그러니까 formal이라고 하는 게 요식인 거고 informal이라고 하는 접두어로 붙어가지고 형식이 없어. 뭐 캐주얼해도 상관없어. 그러니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 계약을 작성할 때는 서류로 뻑적지근하게 지금 계약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멋들어진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뭐 계약서 필요 없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인포멀 한 거니까. 인포멀. 형식이 필요가 없으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라고 보는 게 바로 분류식 계약이거든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구두 계약은 항상 입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 왜냐하면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게 분류식 계약이니까 형식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낙상, 유, 불 요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무역 계약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무역 계약의 이제 구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역 계약의 구분. 자, 그래서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별 계약,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지금 나눠놨죠. 개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에는 지금 포괄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셀러하고 바이어가 건건히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건건히. 자, 그래서 지금 이 개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별
건이기 때문에 개별 건이기 때문에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금 사이좋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1조, 2조, 3조, 4조, 100조까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계약이 이제 개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컨트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 건별로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개별 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장점, 그거는 이제 계약서의 퀄리티가 되게 높겠죠. 왜냐면 1조에서부터 지금 100조까지 우리가 다 협의했기 때문에. 단점은 뭘까? 단점. 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한 뭐 10조까지는 서로 젠틀하게 했겠지. 근데 11조에서부터 이제 부하가 치밀지.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 없겠죠. 단점은 이거죠. 확실히 지금 뭔가 기존에 갖춰져 있는 템플릿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작성된 계약서의 퀄리티는 되게 뛰어날 수가 있겠지만 계약 체결이 어렵겠죠. 아까처럼 1조에서부터 10조까지 얘기하다가 11조에서부터 이제 테이블 엎고 막 난리 피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점은 개별 계약 건으로 접근하다 보면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건이 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 체결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장점, 단점 명확하죠. 자, 반면에 포괄 계약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템플릿이 있다. 그래서 마치 자, 100% 중에서 한 70%는 이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나머지 이제 30%로 좀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포괄 계약. 자, 그래서 마스터 컨트랙이라고 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가 동일한 상대와 계속되는 경우 일반 무역 협정서. 그러니까 이 일반 무역 협정서가 일종의 템플릿인 거죠. 템플릿. 일반 무역 협정서를 작성하고 필요시마다 수정을 가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포괄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계약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왜냐면 여기 일반 무역 협정서라고 하는 템플릿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20%, 30%만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으나 단점은 계약서의 완성도가 아무래도 개별 계약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교재를 보니까 교재에는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이 영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greement가 협정서죠. on 뭐에 대해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 일반 조건인 거죠. 일반 조건. 뭐의 일반 조건이에요? 지금 비즈니스. 여기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우리 무역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즈니스 조건에 대한 지금 일반 협정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일일이 들어가야 되는 개별 계약 방식도 있겠지만 일종의 지금 템플릿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포괄 계약 방식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무역 계약의 8대 조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8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8가지가 셀러하고 바이어가 작성할 그 계약서 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계약서다운 계약서 아니겠어? 그런데 이 8가지보다 8가지 협의하는 건 너무 많은데 야, 좀 줄이자. 뭐 그래도 문제될 거 없죠. 아니면 8가지 너무 부족한데 야, 좀 더 합의해야 될 거 있지 않아? 그렇게 해도 문제 없죠. 왜냐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 8가지 안 들어가면 너를 감옥으로 보내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합의할 거면 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8가지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계약서다운 계약서지 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에 맞게끔 셀러하고 바이어가 알아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약서에 들어갈 지금 부분들, 자, 거래 물품, 그러니까 거래 물품의 지금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품질, 거래 물품의 품질, 그러니까 품질 조건이에요. 품질 조건. 이거
글씨가 잘못됐네요. 품질 조건입니다. 품질 조건. 퀄리티 중요하죠. 셀러하고 바이어가 퀄리티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그 퀄리티는 어떻게 정하지? 뭐를 기준으로 뭐 퀄리티를 정하지?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약속해 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수량을 셀 때 제일 흔해 빠진 수량의 단위가 뭐야? 1개, 2개. 개수죠, 개수. 근데 어떠한 물품들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개수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무게, 혹은 뭐 부피, 혹은 뭐 길이. 자, 지금 특히나 개수로 카운트하는 애들보다는 개수로 카운트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 수량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량 조건은 또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은 우리가 뒤에서 인코텀즈 파트에서 한번 볼 거예요. 인코텀즈 파트에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포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쿠팡 통해서 물건 받을 때 지금 포장 좀 잘못되어 있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포장이 잘못되면 그 안에 있는 물품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내 거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역 거래인 거잖아요. 무역 거래, 국제 거래.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운송 경로가 상대적으로 길죠. 그러니까 운송 경로가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 닫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 포장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 포장 조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적 조건. 선적이라고 하는 액션은 우리가 물품을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물품을 배에다 실었다, 선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적이라고 하는 액션은 수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수입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수출국에서 벌어지네. 왜냐면 물품을 운송수단에 실었다니까요. 자, 그러니 지금 선적이라고 하는 액션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선적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자, 물품을 지금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존슨이 물품을 기다리고 있어. 자, 오늘 우리가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배 위에 오늘 물품을 실었어. 자, 그러면 자, 존슨이 미국 LA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존슨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오늘 선적됐으니까 한 2주 후에 LA항에 오겠군.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선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입국에서 물품을 기다리고 있을 존슨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돈 문제. 돈 문제. 결제 조건은 우리가 그 별도로 뒤에 있으니까 우리 뭐 결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 할 때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돈 내야죠. 그냥 나가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대금은 결제해야 돼. 이건 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건데, 자, 지금 우리 돈 낼 때 현금 내도 되죠. 아니면 뭐 근데 현금 요즘 누가 갖고 댕기나? 어쨌든 뭐 현금 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어쨌든 돈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혹은 삼성 그 페이로 내도 되죠. 요즘 뭐 그 페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혹은 뭐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죠. 아니면 또 뭐 있지? 아니면 뭐 심지어 요즘 티머니, 티머니로도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제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결제를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무역 거래에서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결제 조건에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수출국에서 물건이 출발해가지고 수입국까지 도착할 터인데 당연히 지금 물품이 닫힐 확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자, 그러니 이 위험을 수출자가 됐든 수입자가 됐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그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그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뭐 바보예요? 그냥 그 위험을 떠안게? 당연히 공짜가 없겠죠. 그러니 뭘 받는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사고가 빵 터지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거래 관계가 보험 계약인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보험료 줄 테니까 너 사고 터지면 나중에 보험금 줘. 이 계약이 바로 보험이 되는 것이고, 보험도 우리가 뒤에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쟁 해결. 참 요게 그러니까 컴플레인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수출자가 됐든 수입자가 됐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불만을 제기했었을 때 상대방이 그러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한다면 그 싸움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셀러가 물품을 보내줬어. 셀러가, 자, 바이어가 물품을 이제 받았죠. 뚜껑을 딱 까봤어. 근데 품질이 조금 이상해. 혹은 물건이 몇 개 뱄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지난번에 너가 분명히 100개 보냈다라고 했는데, 야, 2개가 벼가지고 98개밖에 안 왔거든? 야, 혹시 너 100개 진짜 선적한 거 맞아? 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때 셀러가 맞아, 근데 미안하다, 내가 2개 진짜 깜빡했어, 내가 2개 따로 보내줄게. 이렇게 되면 컴플레인을 제기했고, 그 컴플레인에 제대로 대응을 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남겠죠. 에피소드로.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컴플레인을 제기했는데 셀러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제대로 했는데? 자, 지금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름다운 말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진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적어도 싸울 때 우리가 룰은 정해놓고 싸우자. 그 룰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니까 룰은 좀 기준은 두고 싸우자. 그래야지 우리 싸움이 좀 나름 그래도 엘레강스하지 않겠니? 뭐 싸우는 건 뭐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항상 뭐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싸울 때 최소한 이 선은 지키자. 이 기준대로는 싸우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분쟁 해결 조건인 거예요. 분쟁 해결 조건.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연인 관계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뭐 연애 해봤잖아요. 자, 지금 A하고 B가 지금 교제하기 직전이에요. A하고 B가 이제 교제할 거야. 교제할 때 만약에 이 분쟁 해결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 연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곧 교제를 할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나중에는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요거는 얘기하지 말자. 예를 들면 야, 부모는 건드리지 말자. 예를 들면 형제는 건드리지 말자. 왜냐면 아무리 싸우더라도 지금 가족을 건드리면 사람이 이 뚜껑이 열린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합리적인 대화가 안 돼. 자, 그러니 자, 우리가 나중에 혹시 다투더라도 지금 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싸움의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떨 때는 또 이 얘기하다가 또 싸워. 이 얘기하다가 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뭐 연인 관계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자, 그러니 우리가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이 순간 너무 황홀해. 너무 기분 째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나중에 싸울 수도 있다? 싸울 때는 자, 이러한 룰 정도는 좀 정해두자라고 하는 게 바로 분쟁 해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도 계약서다운 계약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흔히 무역계약의 8대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8가지 조건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품질 조건부터 볼 텐데요. 우리 조금 있다가 품질 조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